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후견연구신탁센터에서 최근에 연구한 그 징계권 폐지와 그 대안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영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제가 징계권이다 보니 법과 관련된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법학자, 또 한쪽에는 법 실무를 보시는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안동대학교 법학과 박주영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다음에 이제 실무를 맡고 계신 법무법인 지향 김영주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뭐 하기에 앞서서 잠깐 저희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친권의 일부이고 그 민법 915조에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이 올 1월이죠. 네. 1월에 그 삭제되면서 징계권이 폐지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폐지된 배경은 이 두 분이 이제 다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를 이제 처벌하려고 할 때 부모들이 징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항변을 하게 되고 그러한 조항들을 근거로 해서 법원도 뭐 처벌 수위를 좀 조절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처벌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부모들이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 조항을 없애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다가 이제 이게 징계권이 폐지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상당수 부모님들이 징계권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징계권 폐지가 공표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관심을 갖게 된 건 좋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징계권이 다 없어졌다고 하면 부모가 아예 징계를 하지 못한다는 거냐? 아니면 뭐 그럼 훈육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럼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교정할 수 있다는 거냐?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그 우려, 그 다음에 다른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뭐 이슈 배틀이라고는 하지만 이 배틀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존의 징계권에 대한 그 고정관념, 아이들을 징계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사회적인 고정관념이나 이런 거에 편견에 대한 저희가 배틀을 하는 뭐 이런 거라고 좀 논박을 하는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우리 그 박주영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배경부터 해서 징계권 폐지의 의미,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실 예정입니다. 발표하시죠. 네네. 네, 저는 그 징계권과 그 폐지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한 양육에 대해서 그 외국의 제도, 법 제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시사점을 얻어서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민법상 친권의 내용은 우리 이제 913조의 친권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친권의 내용은 크게 신상 관리와 재산 관리로 나눌 수 있는데 친권에는 보호 교양권과 거소 지정권, 그리고 징계권, 자녀 인도권, 신상에 관한 대리권 등이 포함되는데 올해 1월에 민법 개정으로 징계권이 친권의 내용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법 912조는 친권 행사의 기준으로 자유복리 최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권이라는 것은 갈수록 권리보다는 의무와 부모의 책임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폐지된 민법 915조 징계권은 자녀의 보호 교양 수단으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던 규정인데 여기에서 징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녀에게 비행이나 과오가 있을 경우에 이를 교정하고 선도하기 위해서 친권자가 자녀에게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벌, 제재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징계권 규정은 1958년에 민법이 제정된 이후로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을 만큼 어떻게 보면 세간의 관심과는 좀 거리가 먼 그저 유명무실한 하나의 조항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학계에서는 이 규정에 대해서 친권의 이제 권리성, 지금은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권리성을 전제로 해서 자녀를 지배 복종의 대상,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전 근대적인 신분제적 질서의 잔재였기 때문에 친권 행사를 잘못된 수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의 복리 원칙에 반한다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은 징계권이 이제 폐지된 이후의 것만 이제 아시기 때문에 징계권은 그러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삭제되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권리 협약이 이제 제정된 이후에 우리나라도 비준국인데요. 체벌 금지에 관한 국제적 활동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고 그 배경에는 부정적 아동기 경험이 성인기에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에이스 연구 결과로 인해서 그 사회적 경각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그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 그리고 학대로 인해서 아동의 사망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증대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다수의 아동 학대 사안에서 그 학대 행위자인 부모가 자신의 행위는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불가피한 그리고 정당하였다고 항변하는 이제 사례가 많아지고 이것이 이제 이러한 학대 행위자의 부당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또는 빌미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니까 그게 이제 민법의 징계권 규정이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 규정은 폐지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03년에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체벌금지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받았고 2019년에 재차 체벌금지의 제도화를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2019년 5월에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주요 정책 방향의 하나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 일환으로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이제 체벌을 제외하는 등 그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이제 민법 개정안이 이제 의원안과 여러 가지 의원안과 그 다음에 법무부 정부 안으로 915조를 삭제하는 안과 다양한 안이 제기되었는데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이런 논의를 거쳐서 통합 대안으로 915조 징계권 규정을 어떤 다른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삭제하는 이런 민법 개정안이 제시되어서 2021년 1월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징계권 규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징계권과의 구별 개념 중에서 이제 체벌이 있는데요. 자, 체벌이라는 것은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한 제재, 벌로서 신체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동안 징계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어 왔습니다. 이 체벌은 신체적 학대로 이어지게 되고 또 더욱더 그거를 가속화될 가능성이 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무리 경미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체에 어떠한 고통을 주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모든 종류의 벌을 체벌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체벌은 금지되었습니다. 이미 체벌은 금지되었고요. 이 자녀에 대한 부모 체벌 금지라는 것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가장 근본 규범, 기본적인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용어로 훈육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훈육이라는 것은 그 개념이 어디까지나 자녀가 자기 돌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어떤 타인과의 경계를 넘어서거나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준수해야 될 규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하고 지도하는 일종의 교육 작용을 의미합니다. 네, 훈육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과 능력에 부합하는 긍정적 방식으로 아동의 행동을 안내하고 지도하고 지원하는 것이어야 되지 부정적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은 정당한 훈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그 민법의 징계권 규정의 삭제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체벌을 포함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친권자의 보호 교양권의 행사로서의 일종의 양육, 훈육 행위는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권 규정 폐지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자녀의 양육과 돌봄 그리고 보살핌의 권한은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있는데 2020년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된 총 3만 905건의 사례 중에서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82%에 달합니다. 체벌과 징계권 행사의 금지가 법제화된 지금도 여전히 세간에서는 좀 경미한 거는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가벼운 체벌이 반복되면 결국 아동학대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체벌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입법이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간에서는 서로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5월에 진행된 한 설문조사에서 보면 그 징계권이 삭제된 지금도 우리나라의 부모의 60% 과반수가 넘죠. 자, 이 정로는 아직도 이와 무관하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체벌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아동 양육에서 체벌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잘못 오해하고 그것에 기대어서 친권자의 훈육과 교육을 위한 체벌에는 관대한 경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현재 사회 전반에서 특히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해야 되는 행위와 하면 안 되는 행위에 대해서 그 경계를 놓고 상당히 혼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과 현실의 괴리가 적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국가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간극을 좁혀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징계권 삭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그 징계권의 삭제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부모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아동에게 일체의 벌을 주는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입법적 결단이자 엄격한 법원 측의 정립입니다. 그러나 징계권의 삭제는 어디까지나 부모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아동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동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아동의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양육 문화 그리고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를 마련한 것이라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징계권 규정의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느껴진 건 하나는 그 폐지가 되기 전에 국민들의 어떤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이나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삭제 후에 친권자의 대안적, 긍정적 훈육, 다시 말하면 지도와 지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과 방법에 대해서 어떤 다각도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지 않은 결과물이다라는 것에 이제 아쉬움이 있고요. 따라서 징계권 규정이 폐지된 것을 이제 과거에 폐지되기 전에 이미 그런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서 합의가 됐더라면 좋았겠지만 이미 이제 폐지를 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걸 출발점으로 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과 부모를 사회 전체에서 응원하고 지원하는 원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이러한 법규범과 비폭력적 긍정적 양육 문화와 환경을 뿌리내리고 그리고 국가는 이러한 가정과 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법과 제도들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될 책무를 부여받았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 그래야만 비로소 이 징계권의 삭제라는 것이 아동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국제적 동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사실 나라마다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이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서 잠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독일에 보면은 이제 아동의 비폭력 양육을 받을 권리, 그다음에 부모는 양육을 지원받을 권리 이거를 인정하고 있고요. 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청이라는 관청이 컨트롤 타워로
컨트롤 타워로 모든 아동 보호와 지원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1차적 책임은 부모와 가정에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기관들이, 유관기관들이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그 일반 가정의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세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국과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개인적 양육이 아니라 협력적 양육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면서 지방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아동과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법제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경우에도 아동보호 서비스 기관이라는 컨트롤 타워를 지방 정부 산하에 두고 부모나 아동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민관 협동 지원 서비스라는 점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일단은 1979년에 세계 최초로 가정 내에서 부모를 체벌을 금지한 나라로서 지금 많은 나라들의 스웨덴이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웨덴도 역시 아동의 안전하고 양질의 양육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양육의 원칙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방 정부의 양육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광범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정부는 이 규정을 단지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설득하고 이해하고 부모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것들을 오랜 기간을 거쳐서 정착한 굉장히 합리적인 모델, 긍정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각 지역마다 양육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광범위한 양육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일본에 제가 조금 중점을 두고 싶은데요. 이제 일본은 아직까지 지금 친권자의 체벌 금지는 2019년 6월에 입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징계권이 폐지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근데 징계권이 폐지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제 다른 점은 이 폐지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회의를 개최하면서 여러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대안적 양육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으면서 지금 그 법제 개정을 할지 말지 어떤 방향으로 할지를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징계권에 관한 일본의 규정이 이제 우리나라랑 상당히 유사한데요. 이 822조를 현재까지 이제 진행되어 있는 그 개정 방향을 본다라면 친권자는 820조 친권의 규정에 따른 감호 교육을 할 때는 체벌 또는 그 밖에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뭐 아직까지는 결정이 난 상태는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일본은 친권자의 체벌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아동복지법에서 모든 아동에게 양육을 보장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요 보호아동이나 요 지원아동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중점이 되어 있고 그 아동도 어떤 지원을 받을 권리 이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그 가정 평범하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 양육 세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원칙이라든가 그것들은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영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본도 그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과 부모에 대한 어려움, 기본적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는 너무 어렵고 힘겹다. 이런 것들을 일본에서 먼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 없는 긍정적인 자녀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비롯한 주변과 이웃, 모든 사람의 원조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각 지자체마다 자녀 양육 세대 포괄 지원 센터를 설치해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동 상담소를 컨트롤 타워로 해서 도도부연, 광역지자체인 도도부연에 설치되어 있는 아동 상담소를 컨트롤 타워로 해서 상담, 그리고 아동 학대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아동 보호와 지원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아동복지법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기능적 역할 분담과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 시스템을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지역에서의 상담과 지원은 시정촌, 기초지자체가 담당을 하고 아동 상담소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례에 대한 대응과 시정촌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능적으로 정확하게 분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체벌 금지 규정이 신설되면서 후생 노동성에서는 체벌 없는 비폭력,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양육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양육 지원 프로그램이 아동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것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자체에서 발굴하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것들을 벤치마킹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점이 일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상담소의 체제 강화, 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어떤 경미한 아동학대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어떤 양육에 대해서 어떤 실수, 양육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일본은 지원을 한다. 그 가정의 어떤 질병이라든가 경제적 상황, 여러 가지 문제로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에 맞게 지원을 한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아동 상담소의 인적 자원의 확대, 그리고 전문성의 강화, 그 다음에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회복지사인 슈퍼바이저의 배치,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데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굉장히 강화하는 등 이것 전문성 확보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어떤 역할 분담, 그리고 연계기관과의 지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관리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요복아동대책지역협의회라는 기구를 두고 거기에 조정기관을 두어서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런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제 특징적인 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양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서 자녀 양육 지원 거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이냐면은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굉장히 외롭다. 그리고 혼자서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고립될 수 있다. 그래서 그 고립화를 막고 자녀 양육의 어떤 불안감이나 부담감을 해소하고 그리고 성인과 아동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와 자녀가 마음 편하게 모여서 서로 상호 교류하고 양육의 불안이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어떤 지역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안내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어떤 정보 공유를 함으로써 지자체가 도와줄 일, 원조할 일을 파악하게 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외국의 입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앞으로 과제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징계권이 삭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동복지법에 어떠한 일반적인 양육, 아동 학대가 이루어진 사안 말고 일반적인 양육 가정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지원하고 그걸 보살피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쉽게 얘기한다라면 기본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개인의 일이고 개인이 잘 하겠지, 가정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처벌해야지 이렇게 가는 시스템은 이제는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담을 강화하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자체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해야 되고 그 역할과 책무를 아동복지법에 규정을 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양육에 대한 그 징계권이 폐지된 거에 대안으로 어떤 양육 원칙 이런 것들을 지금 외국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두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그거를 둘 필요가 아동복지법이나 민법에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징계권 폐지의 의미를 제대로 이제 살리기 위해서라도 경미한 아동학대가 아동처벌법상의 범죄 행위로 편입되지 않도록 양육의 어떤 실수, 양육의 어려움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를 지원과 교육을 통해서 학대로 나아가지 않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 그 전문성을 확보해서 그 사안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국민과 우리 사회에서 해야 될 것은 그 아동의 권리 주체성과 긍정적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스웨덴에서 잠시 표현한 바와 같이 이 징계권 폐지는 부모를 처벌하고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교육적 지원을 통해서 부모를 설득하고 이해해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비폭력 아동 양육 환경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민간 기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서 예컨대 아이들과 부모들이 이제 많이 먹는 음식이라든가 이제 이런 포장에다가 정말 오늘도 존중과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든지 이런 메시지라든지 그다음에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해주면은 훨씬 더 부모들도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지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자녀 양육 세대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 양육 세대의 어려움을 듣는, 청취하고 그거에 대해서 맞춤식 지원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떤 아까 미국의 프로그램처럼 민관 협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관이 주도하면서 관에서 아동보호 컨트롤 타워가 주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여러 다양한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 체계를 갖추고 그에 맞게 지원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서는 정착하는 것이 그 체계를 만드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대한 양을 이렇게 줄여서 말씀하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징계권이 폐지됐는데 사실 징계권이라는 게 부모의 그 징계 그 뭐 권한을 뭐 없애서 부모를 또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는 하나의 출발점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셨던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다른 나라의 사례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더 이제 그 어떤 벤치마킹해서 실질적인 실행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박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연구진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든 징계권에 관한 이러한 어떤 관점과 연구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보고서를 발간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좀 생생한 현장의 얘기를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변호사님이 이것이 이제 소위 이제 법 실무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한계들이 있는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지금 실무상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저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사랑의 회초리인데요. 되게 다양하죠. 저게 메인가 아닌가. 실제 그 실무 사건들에서는 별의별 물건들이 다 나옵니다. 제 개인적 경험은 저는 파리채로도 맞은 적이 파리가 아닌데 파리채로 맞고 큰 사람으로서 생각보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물건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때 이제 행위자들이 보통 어떻게 말하나 하고 이제 항변을 한번 살펴보면 학대 아닙니다. 내가 언제 학대를 했습니까? 잘 되라고 하는 건데요. 두 번째, 고의가 아니다. 내가 언제 학대의 고의를 가졌습니까?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내가 언제 법을 위반했습니까? 우리 사회는 예로부터 애를 때려서 가르쳤고 사랑의 매, 사랑의 회초리 이런 말 많지 않습니까? 네 번째, 근데 이런 동기가 있는데 이래도 나 처벌하시겠습니까? 이제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판사님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상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정말 아이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고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경미한 경우라면 보호사건, 그러니까 이제 형사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담을 받거나 이런 절차로 빠지게 합니다. 다만 이제 양형에 반영되는 경우는 있죠. 예, 그냥 이유 없는 거, 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때리는 거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이유로 때리는 거는 이제 달리 볼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런 소용돌이 와중에서,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징계권 규정이 폐지된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결정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 사건은 아이가 온라인 수업, 지금 이제 코로나로 다 온라인 수업하죠. 그리고 집중하지 않는다는 꾸중을 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가 이 꾸중을 듣고 있을 텐데요. 저희 아들도 매일 듣고 있고요. 예.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많이 꾸중을 하니까 아이가 어머니를 이제 좀 오히려 폭행을 하고 욕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죽비는 이제 이 집에서는 이걸로 때리기로 얘기가 된 어떤 그런 도구가 있나 보더라고요. 이걸로 아이의 발과 등을 2회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소가 되고 어떻든 아이를 때렸으니까 아동학대다 해서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검사님께서 기소유예 해줄 테니까 반성하고 그만해 이렇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가 청구인이 아니 난 아동학대가 아닌데 왜 기소유예를 하십니까? 무죄를 하셔야죠. 무혐의를 하셔야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가지고 갔습니다. 자,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는 첫 번째 보면 이게 이제 다른 거랑 달리 아이가 먼저 피해 아동이 먼저 이제 폭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 청구인으로서는 이제 훈육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죽비를 든 것이다. 두 번째는 횟수도 2회고 상처도 무슨 자연히 놔두면 잠깐 빨개졌고 자연 치유될 정도다. 그 다음에 때린 이후에 서로 안고 화해하고 아동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네. 이제 이 사안이 이제 요게 이제 소리가 밖에 들리니까 신고돼서 경찰이 온 사안이거든요. 근데 아동이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 전에는 특별히 체벌한 적이 없었고 이제 이 집을 살펴봤을 때 이 집은 이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그러니까 이른바 괜찮은 가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통념에 비춰서 이걸 가지고 학대라고 할 수 없고 우리 부모들이 이른바 아이를 훈육하면서 하는 정당행위 정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혐의다. 처벌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헌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제 요 슬라이드 넘기기 전에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2대까지는 괜찮나 보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런 자리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는 그 앞뒤 사정과 맥락을 봐야지 요 행위에 집중해서 그럼 2대, 죽비 이렇게 집중하시면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이제 규범적으로 볼 때 요 정도의 행위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보시는 겁니다. 이게 형법상의 어떤 처벌을 받을 일은 아니다. 이제 이런 거죠. 그 징계권 폐지된 거는 이제 앞서 발표를 하셨죠? 지금 이제 원래 있던 조문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예, 그 뒤에 이제 위탁하고 이런 거는 별개고 요 앞부분이니까요.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아예 없어졌어요. 아예 이제 뿅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었나? 자, 지금 아동복지법을 한번 보실까요? 아동복지법에 이미 5조 2항에 2015년에 이미 신설된 조문이 있었습니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뭐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거 일체 단서 없습니다. 그냥 일체 정신적 고통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유엔 아동권리 협약인데요. 여기 이제 19조에도 비슷한 조문이 있습니다. 19조 1항에 신체적, 정신적 폭력 아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예. 이게 또 아예 안 되게 이미 돼 있어서 이미 법적으로 사실은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은 이제 잘 안 보는 저 뒤에 어디에 숨어 있는 바람에 이제 이제서 없어진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부분이고 규범적으로나 이제 국제적으로나 뭐 국내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이미 정리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폐지했으니까 그럼 현장에서는 어떠냐? 그럼 이제 우리 이른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에서는 사실은 훈육이란 말을 하더라도 학대로 사례 판단하거나 의율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항변이 하나도 특별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만 그거의 문제점이 가정 환경이나 경제적 배경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게 뭐 아이를 잘 키우고 교육도 잘 시키고 이런 집안에서 아이가 뭘 안 하니까 무슨 뭐 미리 합의된 바에 의해서 일정한 매를 때린 거와
그냥 이놈이 말 안 들어 이러면서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거랑은 다르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아이를 잘 키워오지 않고 잘 양육하지 않고 잘 교육시키지 않다가 때렸는데 훈육이다는 좀 잘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게 사실은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이제 아동복지법에 이번에 이제 우리 양천 그 입양아 사망 사건 이후에 즉각 분리 조항이 이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2회만 신고가 돼도 아이를 그냥 아예 분리해서 시설에 갖다 놓을 수가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훈육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예전처럼 그냥 이제 그러지 말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이를 이제 완전 시설에 갖다 놓을 수까지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더더욱이 현장에서는 이제 혼란스럽고 불안했던 거죠. 이게 내가 지금 판단 잘못했는데 그럼 애가 그냥 혼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상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애가 시설에 간다니? 이러면서 이제 현장에서는 더욱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행위자들은 어떤가? 행위자들은 사실은 이제 이런 훈육 방법 정도는 국가의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매우 다른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뭐 잠깐 교수님들하고 말씀 나눴는데 미국에서는 뭐 허리띠로 아이를 때리는 게 오히려 맨손으로 때리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다 이렇게 인지되기도 한다고 그래서 저도 매우 놀랐는데 결국은 이런저런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세대 어린이들과 또 저 같은 사람이 그 성장할 때 그때 그 배경은 또 매우 달라져요. 사실 저는 파리채로 맞으면서도 이게 학대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다 웃으시지만 다 경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 밑에 이제 행위자의 개인적 경험의 차이 이게 이제 조금 사실 안타까운데요. 아동학대 가해자분들을 만나면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엄마가 진짜 매일매일 이만큼을 맞고 산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이 엄마가 진짜 내 자식한테 물려주지 말아야지 하면서 엄청 공부 많이 하고 결심 또 하고 해서 요만큼 때리셨어요. 근데 이제 신고된 거죠. 네. 그러면 과연 저 엄마를 어떻게 비난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온 분이고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특히 이혼 양육권 다툼에서 갑자기 이제 부부 갈등이 있을 때 갑자기 아동학대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는 뭐 집에 술 먹고 안 들어오고 그런데 엄마가 혼자 케어를 하다 보니까 힘들고 애가 이 닦아야되는데 안 닦지 공부 안 하지 숙제 안 하지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하고 혼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 남편이 부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또는 이혼 소장해서 얘는 아동학대하는 사람이니까 이분한테는 양육권 주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버린다는 거죠. 또는 뭐 엄마가 애를 전혀 그냥 뭐 밥도 안 먹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아빠가 야채 같은 거 해서 먹는데 애가 야채를 갑자기 먹을 리가 없어서 안 먹으니까 야채 먹으라고 막 했어요. 자, 그럼 억지로 먹이면 학대로 이제 평가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장에서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될 일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이 많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밑에 결국은 행위자들이 반성이 아니라 오히려 반발이 심해지면서 아니 뭐 어쩌라는 거냐. 내가 지금 애가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성향을 교정하고 교육시킬 수 있느냐. 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저 포함 뭐 다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받은 적도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발표하고 나왔지만 사실 그런 넌 이렇게 물으신다면 네. 다음으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 대안은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전제돼야 될 것은 대안 양육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어쩌라는 거냐.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렇게 애를 혼내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아동학대입니다라고 말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라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네. 이건 사실은 이미 이 법 개정을 할 때 복지부, 여가부 등등에서 가족의 의미와 가족 내에서의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 해소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홍보를 했어야 되는 거고 대한 양육 방법을 전파해야 됩니다. 최근에 무슨 이제 그 의사 선생님께서 나와서 아이 이렇게 교정하는 게 프로그램이 엄청난 인기가 있는데요. 그 인기가 있는 것은 그 배경에 어떻게 하면 된다가 지금 거기엔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린 한 번도 그런 걸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서도 발표하신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사회적 문화적 인식 개선도 하고 홍보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은 없이 그냥 책상 밑에 울고 있는 어린애를 아동학대 당한 애로 규정하는 홍보를 해놓고선 갑자기 애를 집에서 훈육만 좀 해도 이건 아동학대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행위자들은 사실은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도적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복지법 규정이나 국제규범에서는 이미 정리가 사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권 규정을 그냥 없애니까 갑자기 국민들이 알아서 오늘부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서 대한 양육 방법을 엄마들이 쫙 알아내가지고 다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 규율할 것인가 또는 아니면 제도로 대체할 것인가는 고민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은 원가정, 행위자, 피해 아동이 이렇게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리해서 그냥 갖다 놓고 행위자한테 안 됩니다. 이런 정말 학대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가정이 잘 돌아가고 보호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가정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될 것인가. 정말 엄마가 양육 때문에 너무 힘들다면 숨 쉴 틈을 주는 게 오히려 이 집 아동학대 해결에는 답일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바쁘고 숨 넘어가는 사람을 또 교육받으러 와라. 제가 보기엔 그건 해결책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그 집에 맞게 마련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부터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는 과제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그냥 제가 잘난 척하려고 그게 아니고요. 사실 이걸 왜 했냐면 지금 용어가 훈육, 징계, 뭐 혼낸다, 벌 준다, 지도한다, 뭐 감독한다 너무 많은 용어가 있고 어떤 분은 이 용어가 다 다른 의미로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같은 의미로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그냥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잠깐 말씀드려봤고요. 사실 이런 부분도 이제 아까 말한 그 홍보나 이런 그 진행되면서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훈육은 되지만 징계는 안 돼. 그런데 차이가 뭐지? 그러면 갑자기 이제 다른 얘기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정리할 필요도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생생한 현장 해석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제 행동이 갑자기 바뀌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법학자의 입장이나 실무 변호사님의 입장이나 거의 이제 동일한 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혼란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논의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건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개념의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징계권이 뭔지 모르고 사실 학대했던 분들이 대다수였을 것 같고 그래서 도대체 근데 뭔가 부모의 권리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부모의 권리가 이만큼 있는데 뭔가 이만한 징계권이 뭐 사라졌으면 그거에 대한 뭔가 다른 뭐 훈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권리라도 뭔가 따로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몽땅 없어지는 게 맞는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징계권이 친권에서 갖는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우리 법학자이신 박지원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친권과 징계권의 관계는 원래 친권의 내용의 하나로 이제 징계권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민법을 제정할 당시는 1958년에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부권이 굉장히 강하던 시대에 특별히 의미 없이 제가 봤을 때는 규정이 되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권의 내용이라는 걸 일일이 모든 거를 다 규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보호교양권과 그 몇 가지를 규정하면서 거소지정권과 징계권을 뒀던 것인데 근데 그 징계권이 그러니까 결국은 보호교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녀를 징계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자녀를 더 잘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지도하고 그거를 지원하고 하라는 의미인 것이지 징계권이 폐지되기 전에도 우리 자해복리 원칙도 있고 그다음에 보호교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징계권이었기 때문에 원래도 아동 학대라든가 이런 것들 모두 다 친권의 남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권이 없어졌다고 해서 어떤 부모의 권한이 축소되었다거나 뭐가 사라졌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민법 913조의 보호교양의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부모에게는 여전히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사실은 그 아이를 잘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징계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징계권이라는 건 잘못된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없앴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징계하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 회사나 이런 직장에서 징계위원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징계의 어떤 의미라면 사실은 그거는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징계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그것도 이제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그렇죠. 저는 징계 사건도 많이 하는데 그 절차가 엄청 엄격하고 징계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절차를 위반하면 징계가 무효가 돼버리거든요. 이제 그럴 정도로 그 절차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건데 사실 이 아동, 내가 키우고 있는 내 자식에 대한 어떤 징계를 하면서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고 또 그런 용어를 쓰기도 좀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이제 이 법 조문이 없어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아동복지법으로 이미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게 이제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징계란 말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지 저희가 이렇게 그 외국 외국 네, 제도를 네, 연구하다 보면 네, 이 징계라는 말보다는 뭐 네. 디스플린이라든가 아니면 네. 퍼니시먼트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퍼니시먼트라는 건 이제 벌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끄떡거리는데 징계라고 하니까 이거 뭐 좀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뭐 어떤 조직에서 뭔가 그 조직의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징계도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지 개인 사인과 사인이 그냥 그렇죠. 우리 징계를 어떻게 벌을 주는 거는 사실 그거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이제 개념을 이제 떠나서 두 번째로 저희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장에서 그 학대 행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다 좋은 의도였다. 이제 뭐 나쁜 의도로 하는 거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다 좋은 의도로 했다라는 거고 아까 이 변호사님도 파리처럼 맞고 자랐다 했는데 되게 그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양육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그런 경우 나도 맞고 이렇게 잘 자랐다. 내가 맞지 않았으면 이렇게 반듯하게 자랐겠느냐. 이제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체벌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보통 체벌이라고 할 때 신체적인 어떤 학대나 이런 걸 안 하면 되는 거지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에 대해서 교정으로 우리가 어떤 뭐 손들고 서 있게 하거나 아니면 뭐 생각의자에 앉히거나 이런 건 괜찮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참 그게 자녀를 잘 키우고 또 어떤 엇나가지 않도록 잘 지도하고 이런 게 쉽지는 않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동에게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을 주는 일체 행위를 하셔서는 안 되는 게 이미 법으로 다 정리가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하나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남이라면 어떨까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 말을 이렇게 안 듣고 그럴 때 내가 파리채를 들고 갈 수 있는가? 너는 왜 그렇게 태어났냐? 이런 말 할 수 있는가? 저 벽 보고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할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우리 소중한 자녀를 교양하고 보호함에 있어서 왜 남보다 더 가혹한 기준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뭐 물론 뭐 법적인 처벌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락과 그 앞뒤 사건의 그 경험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과연 이것이 우리 아동,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 그 기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별개로 고민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도 저희가 좀 생각해 좋은 의도를 갖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느냐. 제 어렸을 때 경험을 보면 선생님이 뭐 영어 단어 하나씩 틀릴 때마다 때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때린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갑자기 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 목적에 맞는 수단을 내가 사용해서 뭐 어떤 그 교정을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남는 게 저희가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행동을 하는 자녀들이 사실 많잖아요. 부모에게 뭐 소위 해서는 안 되는 심한 욕설을 하거나 반말을 하면서 네가 부모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타인을 때리기도 하고 절도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 대해서 훈육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저희가 그렇게 항변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 아이들 그럼 가만두라는 거냐, 징계권을 다 없애서 가만두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부모가 그런 거를 훈육할 수 있는 그 어떤 법적인 근거는 있는 거죠. 법적인 근거 훈육하는 거는 여전히 부모에게는 친권, 핵심인 보호교양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훈육은 할 수 있는데 그 이제 방식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다 모든 부모님들은 본인의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고 건전하게 자라서 사회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바르게 행동하기를 바라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체벌이라든가 그렇게 잘못
잘못된 방식을 사용하다 보면 당장은 긍정적인 방식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떤 그 자체 징계나 이런 것들 자체가 벌써 내가 어떤 걸 정해놓고 그 틀에다 아이를 갖다 맞추는 것일 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다 금지를 하는 게 맞고 그러면 아까 같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 행동을 하고 이러면 어떡하느냐? 그거는 결국은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라든지 어떤 다른 교육적인 방식, 뭐 아니면 영화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데리고 나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점점 이제 상호 교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한 대 때리고 그렇다고 벌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저는 장기적 효과는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아주 작아 보이는 경미해 보이고 사소해 보이는 행위를 하다 보면은 그게 오늘 한 대 때렸으면 내일 두 대 때리게 되고 예, 점점 심해진다는 거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여기서는 이제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녀의 권리 주체성을 절대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우리가 부부간의 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정 폭력이라고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는 반면에 그러면 남편이 자식보다 남편이 더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많이 고민해야 될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그거는 이제 효과도 없는 것이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아까 발표하신 그 와중에 이제 외국의 사례들을 얘기하시면서 외국에서 이제 이런 징계권을 소위 말해서 폐지하고 새로운 그 긍정적 양육이라는 어떻게 보면 포지티브 페어런팅이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게 제도를 발전시키게 된 배경에는 충격적인 어떤 실태 조사가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에이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스는 이제 미국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아동기에 일어났던 어떤 부정적인 경험이 그 성인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아동의 권리, 양육받을 권리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요. 그 독일에서도 그런 것들이 입법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그때는 뭐 에이스 연구 이런 거는 있지는 않았지만 결국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내가 당했던 학대, 그런 체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대물림 된다. 그래서 그런 안 좋은 것들은 나도 모르게 그거를 체득해서 그 자기 아이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점점 그러니까 심한 아동 학대로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아동 학대 예방 차원이라는 점도 충분히 이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가 이제 심한 학대를 한 거는 트라우마로 많이 남지만 뭐 예를 들면 그냥 째려보거나 야단친 거는 이거는 괜찮지 않냐라고 하는 건데 그 에이스의 연구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종단 연구를 좀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성인기에 자란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트라우마를 뒤져보니 그게 어렸을 때 굉장히 학대인데 그 학대라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그렇죠. 사람들. 그건 굉장히 치사하는 바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아이들이 밥상머리에서 얘기를 하다가 뭐 부모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했을 때 뭐 이런 얘기 해도 이게 또 닥쳐 뭐 이런 얘기를 너 닥치고 가만히 있지 못해 뭐 닥치고 가만히 있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이제 그런 걸 계속 눈치를 보면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하면서 자기 의견을 제대로 말하겠는가. 근데 파리채로 맞으셨던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그런 거를 극복하는 게 가능하셨어요? 근데 제 또래만 해도 이렇게 사람들 모여서 아동학대 어릴 때 맞은 얘기 하잖아요. 다들 누가 더 맞았나 막 그쵸. 군대 학교에서도 얘기하듯이 그렇고 막 또 막 나오거든요. 사실은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건 아니고 아마 마음속에 있지만 그것을 또 어떻게 자신의 노력으로 다들 극복해서 살고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안 되던 애가 갑자기 뭐가 잘 되거나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제 기억에 맞은 애가 많이 맞잖아요. 맞아서 효과가 있으면 다음번에 안 맞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거든요. 그리고 또 폭력이라는 게 어제 한 대 때렸더니 말을 안 들으면 다음날 두 대 때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 대를 허용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글쎄요. 그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 보고 현장에서 이제 만나보면 피해 아동들 만나보면요. 많이 맞고 또 많이 이상한 욕을 많이 들어요. 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부터 많이 듣는데 얘들이
차라리 맞은 거는 그냥 뭐 그냥 웃으면서 하는데 그런 얘기 들은 거는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사실 우리 아동들이 잘 모르고 막 이렇게 그냥 정신 없어서 그런 얘기 마음속에 안 담아두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엄청 힘들어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좀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잠재돼서 있고 잘 그런가 봐요. 성장하는 사람 매 맞고 잘 자랐다라고 했을 때 매를 안 맞았으면 더 잘 됐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더 격려받고 이랬으면 더 잘 될 수도 있는 건데 맞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매 맞는 아이가 더 맞는다는 게 좀 무서운 것이 뭐냐면 맷집이라는 것도 사실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맞았을 때는 굉장히 모욕적인 것 같은데 계속 맞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지는 이런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아 존중감이 파괴되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그거는 정말 초기에 어렸을 때 그 좋은 경험을 하게끔 부모가 잘 양육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이 징계권과 관련해서 초중고 아이들을 이제 민간단체에서 아동 민간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들은 뭐 여전히 체벌이 필요하다는 게 한 60% 나오고 근데 더 재밌는 건 그 아이들조차 30% 정도는 그래도 벌이 필요하다. 내가 마땅하게 자라려면 그게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익숙해진 내지는 혼나고 이러는 거에 대해 좀 익숙해진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저는 좀 그걸 법리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근데 그런 나쁘지만 부모하고 약속을 한 거야. 너 요렇게까지 이제 하지 못하면 그때는 네가 벌 받는다라는 거를 이제 합의한 약속에서 이루어지는 벌은 괜찮다라고 부모는 뭐 더 그 비율이 높아졌고 아이들도 50% 이상이 제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벌 받는 게 마땅해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합의했다라는 근데 이제 거예요. 그 합의를 한번 볼까요? 나를 이제 곧 혼낼 사람, 때릴 사람, 무서운 사람과 그걸 맞을 사람 간의 합의라는 게 일단 법적으로나 뭐 심리적으로 어떻게 봐도 합의가 성립할 수가 없고 아동이 그때 내가 몇 대 맞을지를 생각하는 건 너무 조금 말하면 더 혼날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말하면 아플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밖에 안 하게 되거든요. 효과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뭐 이쪽 아동이라면서 듣기로는 그것이 매우 아동 인권에 침해되는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혼날지를 나랑 합의를 하고 네가 가서 뭐 매를 골라와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우 문제가 있는 사건 이거 생각보다 저 현장에 이런 사건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님들은 자기가 룰을 정했고 내가 너보고 골라와라 했기 때문에 나는 근데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항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그래서 무혐의가 바로 나고 그렇게 하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아동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하니 이제 우리 그런 방법은 이제 오늘로써 정리하시는 게 그러니까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뭐 예스를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네네. 그런 거 많잖아요. 너 운동장 10바퀴 뛸래? 네. 가서 손 들고 뭐 30분 서 있을래? 골라라. 그렇죠. 네네. 네가 골랐으니까 네, 네. 네가 이미 왜 잘못했는지 알고 있지 이러면서 네네. 이제 하는 그런 행위들이 사실은 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런 사람은 또 그의 매라는 수단으로 벌이라는 수단으로 다음 세대를 또 양육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좀 단절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끝으로 한 번 더 논의해야 될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그걸 단절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그럼 너 요거 안 된다는 것까지는 다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공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가, 그 다음에 사회, 뭐 어떤 다른 나라 지자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데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법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근데 이제 법이 민법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관련된 아동과 관련된 아동복지법이 바뀌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설명을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걸 납득할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국가가 막 예산을 분배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제 입법을 이제 주도하고 하는 거는 필요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아이의 목소리를 성장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이의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이 아동 보호라든가 아동 지원 문제가 갑자기 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돈을 들여서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성과가 나타나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해야 되는,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들겠죠. 예산도 당연히 많이 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피하고 싶은 굉장히 힘든 업무, 그리고 아동과 관련된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을 정말 저는 응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의 그 피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가중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이 업무를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는 그런 가장 큰 원인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어떤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저는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입법을 지자체에서 그냥 이렇게 책무, 우리 이제 아동복지법에 보면 굉장히 그냥 어떤 추상적인 그런 책무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업무, 역할 이런 것들을 법에 규정을 해야 되고요. 그것들을 정말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다 둬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더 그걸 잘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계속 응원하고 그거를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연계가 되어서 결국은 가장 그 아이와 가족이 살고 있는 그 지자체, 그 거기서 더 쉽게 이렇게 알 수 있고 다가갈 수 있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정말 무엇보다도 이 아동 보호 문제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면 이렇게 법이 있다고 해서 꼭 지켜지는 게 아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저건 다 안 지키는 법이야. 이제 뭐 이런 법도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실행되려면 법을 이렇게 입법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그거를 실행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지자체 역할도 중요하고 또 그 지자체에서 실제로 그 양육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아까 뭐 방송국에서 나온 그 프로그램이 이제 부모들이 굉장히 솔깃해하는 게 나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동 양육이라는 건 그때그때 생방송이어서 그때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를 생방송이어서 그때그때 어떻게 하라는 걸 직접 이렇게 지도해 줄 때 조금씩 그거를 변화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연구했던 거는 미국도 뭐 홈 비지팅이라든가 이게 직접 하나하나 일일이 세심하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갈 길이 좀 머니까 근데 이제 갈 길이 먼 거는 하기가 힘들어서 다들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거죠. 법만 들고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사실 학대라는 게 부모들이 80% 하긴 하지만 사실은 부모가 돌보지 못해서 이제 내지는 부모 대신 뭐 학교 선생님도 내지는 뭐 시설이나 이런 데서도 학대들이 사실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그 징계권 없어진 거와 더불어서 같이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동복지법에 아까 이미 이제 있었고 보호자의 거기서의 보호자 개념이 아동을 지금 현재 어떤 뭐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아니면 어떤 계약상에 뭐 잠깐 돌봐야 된다던가 이런 그 어떤 경우도 다 보호자로 포섭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도 당연히 아동에게 불편함이나 고통을 주는 일체 행위를 하셔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제 말씀대로 이게 이제 뭐 부모는 아이를 때리면 안 돼 이렇게 좁게 이 징계권 폐지의 의미를 이렇게 좁게 보기보다는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깔려야 되는 거니까요. 그것이 누가 되던 아동을 다룸에 있어서는 그 기준을 맞춰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사실은 그 이제 오늘부터 이제 915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다 스며들어야 되잖아요. 저도 맞고 자랐지만 절대 저는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배운 거와 달리 행동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에게 다 스며들게 사실 정부, 뭐 지자체 어디든 국민들에게 스며들게 계속 저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저희에게 계속 귀에 들리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게 어찌 보면 법 개정보다 더 큰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법적으로 예를 들면 저는 좀 그것이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이제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내지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내가 여기서는 내가 부모 역할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뭐 위임받은 걸로 봐야 되나요? 친권의 어떤 보호권을 부모로부터 위임받아서 행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친권을 위임받는 거랑 조금 다르고요. 그거는 이제 별개로 그 일을 하는 사람 자체가 보호자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사실 아동복지법은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사실은 그 수범자가 누구나기 때문에 뭐 나는 뭐 그냥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안 되죠. 결국은 뭐냐면 친권에 있는 징계권이 폐지됐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뭐 낮 동안 돌봐주세요. 이것도 일종의 좀 그걸 일정 양육을 위임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분들에 대한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좀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모라는 좁은 틀뿐만이 아니라 그런 양육의 역할을 하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법률들도 실질적으로 그 긍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지 제가 생각해 보면 이 징계권 관련해서는 아마 여기 부모님이 계시거나 아마 실무에서 아이를 돌보는 분이 계시면 훨씬 다양한 얘기들을 할 게 굉장히 많을 그렇죠. 것 같아요. 자기 경험들도 이제 그렇고 과연 어떻게 아이를 잘 양육할 것이냐에 이제 사실은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논의들이 앞으로 좀 지속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제 대충 마무리를 저희가 시간상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말씀하실 것들이 있으실까요? 추가로. 근데 오늘 얘기는 뭐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과제를 아주 큰 과제를 저희가 오히려 제시한 것 같아서 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밖에 딸이 들을 말씀이 없네요. 화이팅. 예. 네. 저는 이거는 법이 바뀌어서 뭐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인식과 양육 환경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언론이 어떻게 보면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언론과 미디어 이제 이런 역할이 우리가 굉장히 지금 큰데 우리 시각적으로 굉장히 이제 강한 세대이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그 아랫면이나 옆면에 그 아동에 관한 권리라든가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좋은 문구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이런 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이래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서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게 결국 이게 징계권 폐지라는 저희가 이제 이 논의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징계권 폐지라는 건 사실 부모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을 잘 양육하기 그쵸. 위해서 폐지했다는 거고 이거는 출발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법을 바꾸는 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바꾸더라도 굉장히 관련 법들이 굉장히 좀 많이 개선이 되고 개정돼야 되고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긍정적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정말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을 많이 양성하는 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과제를 남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제를 이후 더 고민하는 것을 이제 부탁을 해드리고 그래서 이번 이슈 배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